1월 12일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선거도 있고 또 새해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어떤 수요나 이런 걸 예측했었는지 일단 선언적 의미에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부동산 대책이라는 건 이제 법률을 통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결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한 방향을 이제 제시해 줬다 이렇게 해석되고 내용들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하지만 아직 확정된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재 총평을 하면 부동산의 수요를 조금 진작시키기는 정책이다. 규제보다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부동산 지금 상황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다 내린다.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그래도 가장 늦게 어떤 심판처럼 얘기한 정책을 보면 수요 진작 정책이 현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어렵긴 어렵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태형건설, 부동산 PF 사실 그 전부터 얘기 나왔었거든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려고 면접을 많이 봤어요. 주제가 부동산 PF였어요. 교수님들은 빠르거든요. 학계나 관련 업계에서 준 주제가 PF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를 놓고 그게 발표해라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부동산 PF를 잘 모르지만 PF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각종 보고서를 읽어본 결과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태형뿐 아니라 기자분도 계시겠지만 줄을 섰어요. 왜 부동산 PF가 이렇게 안 좋냐. PF가 뭡니까? 결국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아파트나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분양을 통해서 수익이 완성되거든요. 분양도 어렵고 분양이 되더라도 잔금의 미답 상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나마 아파트 시장은 뭐 분양도 별로 없지만 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많이 나고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울 같은 데도 비주거형 무슨 오피스텔이나 지산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시면 한때 그 좋던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P가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계약금 20% 보통 20%로 그 정도는 다 포기하고 그래요. 그만큼 심각하다. 왜 이렇게 심각해졌냐?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금리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금리예요. 아시다시피 옛날 1%대 지금 3.5% 기준금리에 대출이 은행에서도 전문가다 보니까는 환불 안 해주거든요. 시장이 안 좋다. 금리가 가장 크고 뭐 물가도 있고 또 무역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구나. 그렇게 보고 정부도 그래서 이게 해결하려면 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자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결국은 개미들이 소화를 해줘야 돼요. 개미들이 소화를 해야지 무리가 없이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현 부동산 상황을 우리가 정부의 정책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하면 우리가 주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법적 정의는 그래요. 토지와 그 지상물을 부동산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땅이죠. 땅하고 건물인데 땅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용도 지역이라고 들어봤지만 땅이 딱 정해놨어요. 이게 도시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환경보전지역이냐 그 용도에서 사용하고 세분화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주택이 있을 수 있지만 공장, 사무실 다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국민들이 정책에 민감하고 가장 이게 관심을 쏟고 경제에 뭔가 여파가 큰 게 주택시장이에요. 주택은 우리가 의식주 필수 중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식생과 의생활은 극복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주택 문제는 아직 미지입니다. 우리 주택 세대별 공급량, 세대당 공급을 따지면 100% 넘어섰습니다. 넘쳐요, 집이, 빈집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수준이 높을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고급화, 좀 더 좋은 곳에, 원하는 곳에 살고 싶은데 그게 공급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지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부로 그 지역 환경을 쉽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절대는 공급을 충분히 커버리지가 되지만 내가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나 그런 곳에서는 충족이 안 돼요. 이거는 영원히 그럴 겁니다. 우리가 확 망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다면 전부 다 강남 같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마용성이라고 강남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건설하신 분이나 소비자랑 이게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용성까지 괜찮은 지역이다 해서 인식을 씹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주택 공급을 비싸게 해도 소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정이. 마용성이 뭐예요? 마포, 용산, 성동구. 자, 이게 뭐 죄송합니다. 이게 예, 그렇게 이제 이게 중강남. 그러니까 강남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시장을 확대하는 게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걸 공급하는 사람들도 뭔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만 계속 하다 보면 이 고층을 100층, 200층 올라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는 제가 볼 때 정치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문재인은 부동산 때문에 문재 정부를 망한 것 같아요. 딴 건 아니에요. 남북 문제도 결론은 없었지만 좀 좋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결정적으로 부동산 문제에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할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민들한테 책을 잡혀서 정권을 내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어설픈 정책을 한 측면도 있죠. 사실은. 그게 뭐 유엔이 권고한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없는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없는 거. 결국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현실을 따져서 적절한 최소한 어떤 소통을 하고 그 다음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부도 예의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내려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세대별 주거 전략 연구소라고 지금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좀 독특할 겁니다. 뭐라고 주거 연구소를 하지? 그래서 한 게 우리가 주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령적으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영끌 얘기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의 축적 형태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현금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한 70%가 대한민국 자산을 평균적으로 부동산에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타인 자본, 은행 돈이 많아요. 제 주변에 제가 이제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굉장히 부자들은 많아. 그런데 수입은 없어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부자긴 한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임대가 잘 되던 게 임대가 안 되는 거지. 상가가 딱 하나 비니까 1,000만 원이 빠지는 거야, 한 달에. 강남에 조그마한 거 1,000만 원 합니다. 강남 지역에 그 상가 하나 임대료 가 1,000만 원. 그게 공실이 생기면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금이 줄진 않잖아요. 문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세금을 주거에 한해서 조금 낮춰놨어요. 공시가도 낮추고. 그래서 올라가는 걸 잠재워서 어쨌든 이 부동산 자산가들 중산층 이상 사람들을 자극하지 말자 생각해서 조심은 하는데 그렇다고 세금을 무한정 깎아줄 수도 없는 거고 조금 줄여놓은 건데 이 경기가 안 좋으면서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전만 나누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세대별 주거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10억, 20억 집이 있다.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밥값 낼 때 눈치 보는데. 어느 연세가 되신 분들은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7, 80등 되신 분들은 자식들 4인 가구 살면서 그 있던 옛날에 그 상태가 안 맞으니까 이거를 다운사이징, 면적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위치를 옮기든 뭐 하든 여러 가지 면에서 줄여서 이제 노인과 그 연령에 맞게끔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해서 글도 많이 쓰고 그랬었어요. 이게 누가 한두 명 움직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남을 의식 많이 합니다. 옷 입는 거나 먹는 거나 집이나. 절대 그게 이제 발전의 운동력이 되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아주 멋진 건데, 근데 그게 너무 넘쳐가지고 힘들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는 부자인데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어쨌든 돈을 내서 뭔가 병원비도 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 부모가 줄 거지만 그 과정에서 행복하지 않은 거야. 자산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산을 자기 스스로 할 능력이 되니까 이걸 조금 더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주거는 이제 필수적인 거지만 이게 상품성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아파트로 대변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국이 좀 심하고 일본은 지금 독일,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 및 부동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동경이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싸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어? 사실 일본이 국토는 넓지만 실제로 가용 면적을 따지면 인구 대비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이게 그 가격을 사실은 더 시장 논리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공급과 수요의 문제, 공급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을 형성한 근본 원인이 뭘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제가 볼 때 교육제도, 그리고 직장 문화제도, 그리고 생활 패턴 이런 부분이 좌우된다. 강남의 부동산이 우리 영화도 나왔지만 폭등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파락군입니다. 지금은 파락군을 얘기하지 않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파락군이. 예전에 각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일고 경북고 그게 군웅 있어요. 거기에 명분과 그대로 있었다면 굳이 강남에 와서 고등학교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게 없어졌잖아요. 평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강남도 평준화가 됐지만 강남의 교육이 어쨌든 강북에 있는 학교들이 강남에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학교가 많기도 하고 좋은 학교도 있고 거기에 계속해서 좋은 게 합치다 보니까는 이제 애들은 집 근처 다녀야 되니까 이게 가장 큰 거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이 교육 제도를 다른 곳에다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제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과학고하고 외교를 볼 때 강남에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고 외교는 강남 외 지역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 주변의 부동산을 그 지역을 이제 활성화시킨 요임이 좋은데 그렇게 못한 게 기숙사를 만들어 버린 거야. 이사 안 가도 돼 거기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 요인을 하나의 안이 뭐냐면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합니다. 국제학교로 들어봤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을 제가 미인들이 많이 노는 그런 헬스클럽을 끊을래. 5천만 원을 너희 애 학원에 보낼래. 저는 학원에 보내야 돼요. 제 바람과 관계없이 와이프가 원하니까. 어? 근데 더 많이 벌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제 나이도 50대 중반이지만 제가 이제 돈을 좀 헌터 쓸 수 있고 하는 건 애들 교육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걔가 나중에 뭐 좋은 학교를 가다는 그건 알 수 없는 거지만 일단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는 애 교육부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평준화를 짓밟고 있다가 개인들은 국제학교 뭐 송도도 보내고 뭐 하지 않습니까? 제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 송도 국제학교를 모델로 했는데 국제학교 주변에 어느 반경을 기점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강남, 용산, 서초에서 이동을 해요. 애가 어리니까 통학을 하다가 그게 살아요. 전세 수요가 뒷받침해 주니까 매매도 들어오고 또 기업도 들어오고 옛날에 강남이 지금처럼 된 추론이긴 하지만 그 영향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유학도 가고 굉장히 어릴 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 영어권의 나라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는 빨리 배울수록 좋은 건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못 먹으면 남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 포퓰리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많은 국제학교 공급이 되면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강남에 이렇게 모여서 있는 현상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부모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한 예를 든 거고요. 직장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뭐 사기업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나 대기업이 대부분 강남에 있잖아요. 강북에 있던 게 강남에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음이 한번 저 제주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세종시가 가면 지금도 버스로 부인은 서울에 살고 남편만 세종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동시에 만약에 뭐가 벌어진다면 좀 더 지역으로 내려간다면 그 지역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거기서 지금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생활 패턴이 뭐 부산의 백화점에 모든 거 다 있고 다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울에 살기를 원해요. 서울 중에서도 이제 남들이 알아주는 곳에 살기를 원해.
회사 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명함을 줄 때 어쨌든 강남 서초가 찍힌 명함을 나누고 싶으십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의식이거든. 이런 분들이 그 사람을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되지만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은 일단 우리가 전세제도,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세제도가 사실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제도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세 사기 문제가 나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진짜 사기꾼들은 몇 명 없어요. 이 제도의 허점이거든요. 제가 이제 중개업을 좀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할 때 분양가가 2억인데 전세가 2억에 나가요. 근데 이게 호가, 인기가 좋으니까 바로 분양가보다 호가가 한 3천 떼요. 2억 3천. 거래되지도 않는데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거래를 안 하거든요.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거든. 호가는 2억 3천이야. 그럼 2억 3천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이제 인식이 돼요. 그 지게 매매가가 2억 3천이면 전세를 1억 한 8,500 줘도 들어와요. 더구나 1억 8,500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전세장 대출을 막 해줘. 중소기업 다니면 100% 다 해줬어요. 100%. 내가 돈이 없어도 국가가 전세자금 대출 다 해주는 거야. 집인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돈을 다 해서 500만 원 남어. 그리고 그걸 받은 걸로 딴 데 또 해요. 계약을.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을 하면 환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테크 수단이 된 거야. 이렇게 조금씩.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잠깐만 신경을 쓰면. 그래서 이 전세 제도가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어느 조정이 되거나 안 좋을 때는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탈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현상에서 지금 전세가 나오지 않나. 사실 전세는 받는 순간 그게 돌려줘야 할 채무 아닙니까? 금리가 낮을 때 쓸 데도 없어요. 뭐 자녀 결혼할 때 잠깐 쓸 수는 있지만 굉장히 없는데 이게 하나 문제가 되지 않나.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막 이루어지면서 사실 유독 통화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러죠. 뭐 다 필요 없고 개인 입장에서 그러면 아우 관심사가 그겁니다. 부동산 가지고 뭔가 좀 내 생활에 유익해진 게 뭐가 있냐. 사실은 이게 다 중요한데 이 부분도 또 중요하겠죠. 제 생각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회가 온다. 그 기회가 뭐냐면 지금 부동산의 침체기라는 냉각기는 제가 볼 때는 금년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지나면 어쨌든 그동안 못했던 것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그냥 정리를 하는 수순밖에 갈 수 없고 다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는 더 안 좋겠죠. 지금 우리가 신문에 가끔 뉴스에 듣는 것처럼 경매 물건이 사상책으로 엄청 쌓이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여기를 경락을 또 참여율이 낮아요. 왜냐하면 경매가 대출이 돼야 되는데 대출이 지금 은행이 멈칫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일 뿐이야. 계속 유찰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을 때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IMF 시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미국에 달러가 온 사람이면 대박 났어요. 그때 현금 갖고 온 사람 대박 난 거야.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은 빨리 했지만 그때 이 과다하게 거품에 있었던 물건들이 지금처럼 나오기 시작하고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지금 막 급한 거 아니면 찾아서 할 필요 없다. 그때를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불필요하게 뭔가 조금 여유고 개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해볼까 작은 거 이런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관망할 필요가 있다.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별적으로는 주택 시장보다는 저는 이제 토지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토지 우리 여기 연구도 모임도 토종인데 토지는 뭐냐면 토지가 이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땅으로 표현되는 건데 지목이 농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항상 청문회에서 농지 했냐 안 했냐 문제가 되는데 농지는 이제 우리가 밭하고 논하고 과수원만 얘기한 거고 산, 임야는 농지 안 치거든요. 마음껏 투자할 수 있어요. 임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면을 관심 가지면 좋아요. 이면은 이제 아까 우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이 나누는 것처럼 관리 지역에 포함되고 하는 거는 개발도 가능하거든요. 그 이면은 세부담도 없어요. 공시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물론 이게 주택처럼 매력적이고 당장 이렇게 가격 올라가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임야를 제대로 자기가 매니지먼트 하면 아주 괜찮을 거다.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 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에서 자기 집을 줄이고 이제 어쨌든 직장에서 일도 없고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맨케이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만의 동굴. 남자들이 어느 순간 삼식이가 되잖아요. 집에서 눈치 봐야 돼요. 아무리 월급을 많이 갖다 줘도 와이프는 싫어해. 그 자연 이치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집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켜 먹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친구들도 이제 술 친구도 없어지죠. 몸이 아프고. 그럼 나만의 뭐 공간이 필요해.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면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나이가 들어도 밭을 매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공기를 마시고 물론 보기 힘들죠. 노동 수준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토지나 임야를 가지고 근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소유권의 차원을 넘어서 그때 조그만 오두막도 짓고 뭘 해가고 친구도 부르고 우리 장인이 그러다가 10년도 오래 사셨거든요.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건강해진다. 이걸 흉내 내기도 좋지만은 자기 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하면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게 자식한테 또 나한테도 부담이 없이 갈 수가 있다. 굳이 한다면 그렇게 토지 쪽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체적인 거는 옛날에 그 YG라고 양현석이죠. 양현석의 TV 드라에서 한번 인터뷰한 게 있어요. 유심히 봤는데 부동산 관련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때는 지금도 크게 되기 전 막 물어봐주면 자기는 시간이 나면 부동산 사무실에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좀 물어보고 돈은 별로 없지만 소위 말하면 여자분들이 쇼핑을 가면 안목이 뛰어나잖아요. 옷 고르는데. 왜? 사진 않지만 엄청나게 보고 연구를 하니까 물건을 잘 사. 남자들은 필요할 때 가서 아무거나 사와 비싸게. 그거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꾸 연습 연구를 하면 내가 꼭 안 사도 돼요. 부동산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 어려워요. 사실은 돈이 자기 돈 가기 사기는 힘든데 계속 하다 보면 감이 생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뭔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면 그 관련된 부동산을 한두 개 정도 가서 접촉을 하고 지금 한가한 상황에서 손님이 상담하고 그러면 다 응해줍니다. 저도 응해줬고 얘기를 해보고 관심을 가지면 좀 정보도 있고 부동산을 하면요. 동네에서 진짜 괜찮은 물건들이 있어요. 지금 좀 많을 거예요. 이거는 너만 먹어.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괜찮은 물건.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이 중개사가 그 물건들을 자기 이익을 하거나 하면 안 돼요. 이게 처벌조항이거든. 소위 말하면 그 직업의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엄격한데 자기는 안 와도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이게 좋은 거 있으니까 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너무너무 전혀 문제도 없고 좋은 건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때 초보 때. 근데 그 반응이 어떠냐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뭐 좋은 줄 몰라. 그다음부터 들은 교훈이 있어요. 주접 싸지 말자. 이거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야. 못 알아듣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묵히고 삭히고 말자. 이런 게 많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활용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 그 사람이 소외될 게 없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관심 있는 분이라면. 뭐 집에서 혼자, 그 사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 제가 아는 동네라도 직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 노후 대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집을 우리 영목이지라고 아시잖아요. 진짜 집밖에 없어. 속된 말로 우리 어머니도 집다까지 하나 있다. 근데 강남에 한 30년 유지하니까 그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집은 영모기지 제도에서 우리 주택금융공사에서 집을 담보로 매달 300씩, 400씩 들어오잖아요. 노인분들 300 들어오면 큰 돈이에요. 쓸 거 다 쓰고 병원 다 쓰면서 자식한테 15억 물려주나 자식한테 5억 물려주나 자식들은 땡큐야. 고마워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활용하면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의식이죠. 이걸 내가 줄여가거나 하면 마치 내가 망한 것처럼 느껴져.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의식 전환가 좀 와야 된다. 그리고 국가도 산업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피스텔은 옛날에 오피스 사무실에서 이제 1인 가구가 살게끔 만들어졌지만 노인들, 저도 이제 액티브 시니어,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으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래서 미리 막 신임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순간 돼서 실천을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오피스텔을 요즘은 하이엔드가 한창 하다가 지금은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좁은 공간에 때려 박는 거야. 비싼 걸로만. 시간 지나면 준 건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결국은 0.5평밖에 지분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노인들 한 지금 대충 생각해서 원룸 원거실 정도 한 전용 한 13평 되는 거 노인 부부 사기 딱 좋아요. 교통 편한 곳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식사 제공하면 좋고, 이게 야외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젊을수록 야외에 있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수록 도심에 있어야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야외에 있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데 산업적으로도 그게 따라가 줘야 돼. 그럼 살던 집들은 어떻게 되냐면, 살던 집은 그냥 우리가 이런 마포 근처에 30평대 살던 집은 노인들이 비워주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신도시 개발처럼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같이 시장 수요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들은 이제 그게 너무 선택폭이 없으니까 어디로 같이 팔면 갈 데가 없는 건데,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같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참고로 저는 뭐 이렇게 나쁜 데 아니고 마포 근처인데 그 집을 샀어요. 제가 한 6년 전에 전 집을 안 보고 샀어요. 집을 안 보고 어떻게 집 사지? 제가 산 건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살 때 가격이 좀 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 하자 있으면 어떡하지? 하자를 전제로 샀죠. 하자 있으면 이거 딱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잡고 보면 좋지만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주인이 안 팔려가지고 그거를 세를 주고 미국을 가버렸는데 매매에서 내놨어요. 그럼 당연히 세입자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자꾸 집 보는 거. 집을 안 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야. 저는 안 보고 사자. 설마 집에 빵꾸가 났겠냐. 아파트인데. 근데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안 보고 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내 집에 딱 들어갈 때 보니까 집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손해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감을 잡으면 불필요한 건데 너무 신경을 쓰면 돈도 안 된다. 세상에 그런 물건도 많다. 우리가 금매가 좋은 줄 알고 금매 하지만 진짜 금매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게 광고가 안 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어머니들, 알뜰한 어머니들 자기에 가면 살림 잘 하잖아요. 예쁘고 멋있는 과일은 비싸요. 근데 좀 생채기 나고 그런 거는 제품의 하자가 없지만 싸요, 엄청. 잘 골라서 생활 습관이 되면 그게 모여서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너무 큰 꿈을 갖지 말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잘 하다 보면, 불필요한 걸 버리고 하다 보면 충분히 부동산을 통해서도 내가 내 삶의 보탬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질문 하나. 네, 하십시오. 네. 아무거나 하십시오. 예. 첫 번째, 집값은 오를지 떨어질지. 자, 어디 지역이 중요한 거죠? 그 전반적으로 서울의 전반적 그다음에 집 산다면 집 사야 될 타이밍. 집은 제가 볼 때 얘기하고 지금보다는 오늘 하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네, 집은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선거가 지나서 한 폭풍이 불 거예요. 하여튼 사이클이 보면 IMF나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IMF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서프라임 모기지는 이제 그 약간 국지적이었는데 우리가 빨리 극복을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순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이 중심이라면 주변부터 쭉 떨어져요. 물론 이제 중간에 그 부심 지역이 있어요. 양천구나 또는 이제 뭐 용산도 지금 이제 좋은 데 있잖아요. 이런 건 예외를 치는 거야. 전반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외곽에서 무너져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강남까지 집값이 확 떨어졌다.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물론 조정은 되겠죠. 예. 물론 이제 떨어진다는 의미가 상대적인 거예요. 옛날에 18년 정도
문재인 집값 폭등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 하는 집은 비쌌거든요. 근데 40억이 됐어. 너무 과다하게 오른 거잖아요. 이런 거 조정받겠지.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야, 그거는.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냐. 주민들이 결정해. 우리 집은 20억이다. 30억이다. 그럼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들끼리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내려도 이거 집을 내린다 해서 팔릴 게 아니니까 아쉬울 게 없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한때 우스갯소리지만 뭐 분유회에서 우리 집값을 싸게 놓거나 이런 부분을 이지매를 했잖아요. 이렇게 막. 그거 지금도 그런 문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집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몇 억씩 낮춰 하는 밥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연끌에서 사자라고. 연끌하지만 연끌이 그러니까 그 정여겠죠, 사실. 개인이 연끌한다고 해서 대출이 뭐 그 사람 소득이나 이 직업을 봐도 많은데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연끌로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저 뭐냐면 부동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거야. 야, 들어와.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시장은 더 활성화되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한참 이 부동산가 막 오르고 할 때 강남구 엄마 아파트가 4,000세대 정도 돼요. 거래가 몇 개 되는지 봤어요. 19년도인가? 지금도 보면 나올 수 있지만 44개밖에 안 됐어요. 1년에 한 달에 한 3건 반 정도 하는 거야. 그 한 달에 3건 반 거래 가지고 계속 신고가 하는 거지. 전체를 다 우리가 퉁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청이 다르고 인테리어가 다르고 향이 다르고 다 달라요. 부동산은 똑같은 게 없거든요. 그게 그냥 속성인데도 아파트 하나가 오르면 다 오르고 거꾸로 하나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고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왜냐면 떨어지면 그거는 특수 거래일 거라고 치는 거야. 왜? 떨어지는 거 싫거든. 소유주도 싫고 은행도 싫고 산업계도 싫고 나도 싫어요. 내가 집이 있는 사람이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떨어지기를 원하는 얘기를 듣는 거야. 다 망해라. 아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뭘 한다 해서 이 비싼 가격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비싸지면 거래가 거래는 아주 소수만 거래를 하거든. 시장성은 난 없다고 보는 거지. 지금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거래가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대출이 안 되니까. 아,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요? 오른 가격에 내놨을 거 아니에요. 오른 가격에서 더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집을 샀어요. 10년 전에 샀어요. 5억이야 그때. 근데 지금 사이에 15억이 됐어요. 몇 년 사이에 15억에. 이분이 10억에 팔면은 5억 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봐줘야 14억에 팔려고 그럴 거야. 나 집만 왜 싸게 팔 이유가 없거든.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우리가 평창동, 성북동처럼 대로 같은 집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 나온 거, 뭐죠, 그거? 예. 기생충, 그러잖아. 그 집이 안 비싸요. 한 40억 정도 하나? 강남에 30평 아파트하고 똑같아. 맞아요. 외국한테 보면 외국인들 미치지. 외국인들은, 야, 이 아파트가 40억밖에 안 하냐고. 강남 아파트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자산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나 이런 투자들이 그러면 평창동굴 막 사면 되잖아요. 근데 주택은 제한이 돼요. 국가에서 200평 이상을 못 사게 만들어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수익가 들어올 수가 없어. 오직 사업 고문만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줄 알면서도 못 하는 거예요. 빌라는 오래될수록 가치가 빌라가 이제 개발 가능성이겠죠, 사실은. 이게 빌라를 허물고 아파트를 올릴 수가 있냐, 없냐. 그게 가능성이 높으면 비싸지는 거고, 빌라 안에 낡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강남 개푸동에 지금은 다 재건축이 돼서 완성됐지만, 전세값이 진짜 쌌거든요. 뭐 다 쓰러져 가니까. 왜냐면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그걸 샀는데 프리미엄을 주고,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액 한수제가 생기는 바람에 재미가 많이 없어졌죠.
최근에 이제 이게 20억 가격이 높아지니까 옛날처럼 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높다 보니까는 덤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고도 내가 세금 내고 부담하고도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좀 적은 거야. 그리고 너무 많어. 신축 아파트가. 너무 많으니까는 개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희귀해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단계 변함이 없이 이대로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강남의 중심으로 뭐 괜찮은 단지는 가격에 대한 방어력이 생긴다.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런 건 있다고 좀 보는 거죠, 제 생각은. 그 젊은 결혼도 안 하고 독신이 많아지니까 원룸이나 투룸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젊은이뿐 아니라 나이 든 고령자들도 그런 제가 주장하는 거죠. 이제 자기 집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보시겠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면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독립돼 가지고 자식들도 밖에서 만나서 밥을 먹고 집에 와서 반찬하는 거 없어요. 문화가 점점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면 내 공간은 딱 나와 부부, 배우자 정도만 사는 공간이야. 딱 좋아. 교통 편하고. 평수 넓고 방 네, 그게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굳이 살 필요 없고 그런 데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 들어가 살아야지. 공급이 되고 또 혜택도 주고 정부가. 예. 이제 그 정책은 사실 하기 나름이거든요. 만약에 한 사람이 뭐 40평짜리 살는 사람 많거든요. 일기 신도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분당 같은데 옛날에 한 3, 40년 되니까는 애들 다 출가하는데 노부부만 살아. 45평에. 난방비로 오르는데 이거 뭐 부담이 안 되는,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재건수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요청하는 게 뭐냐면 반은 세 주고 반은 내 쓸 수 있는 거를 법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방 하나, 아파트 구조가 출입문이 하나다 보니까는 불편하잖아요. 출입문 2개를 내는 거야. 하나는 세로용대, 하나는 사는 거. 그렇게 해달라.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왜냐면 세대가 늘어나면 주차가 2개가 늘어야 되잖아요. 주차 공간 늘어나면 깊이 파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필요한 공간만 점유해도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가 있다. 어차피 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큰 평수 아파트 방 많고 이런 데에 대한 이 가치가 수요가 좀 떨어지겠네요.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약간 대형 평수가 잠깐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뭐 한 저쪽 18평에 내 식구 살면 막 부딪히잖아요. 가족 간에 조심하고 어린 상황에서는 집이 좀 큰 게 대형이 이제 안 지었고 대형이 안 지었어요. 그 사이에. 대형 평수가 짓지도 않았고 그냥 땅도 없고 그러니까 소형 평수 잘라서 하는 게 수익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에 채우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대형 평수를 약간 둘러보는 상황이 생겼다.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여러 가지 면에서 별 의미 없다. 평당가를 따지면 소형 평수 더 비싼데 절대값은 대형 평수가 비싸죠. 25평 아파트 값하고 45평 아파트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